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지금 북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강풍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전국 곳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다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계시는 곳에 얼마나 피해가 심한지 좀 소식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JJS님, 태풍 오는 거 실감이 납니다. 조심들 하세요. 토마토 가족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개동희님, 어허님, 나동현님, 창희 신님, 최고님, 갱상도 친구님, 써니님, 박종진님, 윤세종님, 전유성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 오늘 또 목요일 순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삼합 시간에는요,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하는 여러 소식들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죠. 특히 이 시간에는 뭐 소식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정치 현안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지 좀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김필성 변호사님은요, 우리 방송 시작하기 거의 2시간 전에 오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이렇게 일찍 오시는지. 네. 자,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도 통통물과 함께하는 통통 시사 인싸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시사 인싸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통통물 회원 가입 후에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11시까지 그날 정답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2분 뽑아서 저희가 상품 드립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칼부림 사건 등 흉악 범죄에 대해서 언론이 묻지마 범죄 이런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프로파일러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우리 방송 나오셔서 혹은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에서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그보다는 오히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으로 치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사당국의 면피용으로 이것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또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그 말이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묻지마 범죄 대신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요? 이 질문입니다.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만약에 못 보셨으면은 빨리 어제자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저와 했었던 방송에 베프의 촉 썸네일 제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트는 초성만 알려드리면 미음, 치읓, 비읍, 히읗, 기읍, 니은, 디귿 너무 어렵네요. 일곱 글자입니다. 묻지마 대신에 보통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게 미음, 치읓, 비읍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일컬을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음, 치읓, 비읍, 히읗, 기읍, 니은, 디귿. 어제 베프의 촉 썸네일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관식인데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힌트를 마련을 했으니까요. 한번 베프의 촉 썸네일 제목 그냥 썸네일 제목만 보셔도 됩니다. 한번 보시고 답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노영이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딸기맛 쪼꼬님께서 아주 그냥 정답을 그냥 쫙 올려주셨네요. 아주 무차별적으로 정답을 올려주셨습니다. 비봉사님, 태풍 상륙, 각자 도생. 이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전 정권 씨가 요즘 유행이라잖아요. 모든 건 전 정권 씨 탓이다. 얘기하시던데. 전 정권 씨 말이 태풍 상륙합니다. 각자 도생하세요.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다 각자 도생하시고 딸기맛 쇼코님이 말씀하신 이 정답에 따라서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 아노미 현상을 조금 분석해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바쁜 아침 여러분들 대신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수근 상병 지난 수해로 우리 국민들을 돕다가 숨졌습니다. 그랬는데 최수근 상병이 숨진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제 해병대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인데요. 이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까지, 개입 얘기까지 나오고 또 여기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 존재를 두고서 이게 있냐 없냐를 가지고서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미스테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그 최수근 상병이 숨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히 조사가 될 것으로 정말 의심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국방부가 해병대에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 왜? 본인들의 책임을 좀 은폐하고 싶어서.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심이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삭제된 게 있더라. 이겁니까? 네, 뭔죠? 그게 설명해 주시오. 네. 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제 최상병의 순직 수사를 맡았는데요. 이 수사를 벌인 결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이제 하고서 이거에 대한 뭐 경찰 수사 이첩,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를 앞두고서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보고하고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 이게 장관 결재까지 받은 사안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브리핑이랑 국회 보고가 다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이 박수사 단장이 이거를 이제 결재가 이미 장관 결재가 떨어진 사안이라고 경찰에 자료를 이첩하면서 국방부는 이거를 항명, 이걸 왜 어겼다, 지시를 어겼다, 이걸로 보고서 엊그제 8일 보직해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7월 20일 날 폭우로 발생한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최수근 상병이 순직을 했는데 이를 조사했어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래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 8명이 잘못했다. 그래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이첩을 하고 언론 브리핑하고 국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서명까지 다 받아놨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너무 규모가 큰 거죠. 본인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죠. 말하자면 잘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못이 많아 보인다. 이거 안 되겠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확인해서 MBC에서 보도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삭제한 정황까지 지금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왜 이랬느냐?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중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발표까지 하기로 하고 국회 보고를 딱 앞두고 있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되니까 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거 안 된다. 왜 사실을 오도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국방부가 이거 너 항명할 거야? 이러면서 보직 해임했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또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네. 이 박 수사단장이 이제 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 사령관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하나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이 문자 메시지가 이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사령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 이 문자에는 사단장은 빼라, 혐의 내용 죄명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조사로 바꿔라. 이렇게 그 수사를 질책하고 그 결과나 그 혐의자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대변인실은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신 차관이 보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하고 MBC에 대해서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거다. 그리고 신 차관이랑 김 사령관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수사를 이제 해달라고 이첩시키는 것을 중단하라고 이첩 보류를 지금 시켰더니 아니다. 그거 아니었고 니네가 좀 알아서 중간에서 이렇게 막은 거다. 막 이런 취지로 지금 또 중간에 개입설이 지금 나타나고 있군요.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에요, 말하자면. 네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단장은 빼라. 혐의 내용이나 죄명 이런 거 다 빼라. 수사란 용어를 조사로 바꿔라. 그럼 결과적으로는 언론이나 이렇게 브리핑할 때 국민들에게 뭔가 심각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빼가지고 내용을 되게 아주 담백하게 아주 간결하게 말랑말랑하게 한 거죠. 와.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단순히 이 신범철 차관이 혼자 이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위에 윗선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결국은 이 얘기군요. 그랬더니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또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그 하루 만에 이제 장관 결재가 바뀐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이제 그 예정됐던 브리핑 내용이 대통령실에 공유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루 후에 이제 이 보류 결정이 이뤄지자 이게 그 보다 윗선에 장관보다 윗선에 누군가가 이제 그 수해 피해나 이런 걸로 이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이게 또 발표가 나면은 이게 더 커지니까 반발이 커지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국방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해병대 수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다시 재수사하겠다. 경찰에다가 지금 이첩할 사안 자체도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인가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사단장의 물속에 들어가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까지 밝혀졌고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자체 조사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또 갑자기 아니다라고 하고 그걸 수사했던 사람은 보직 해임이 돼버리고 집단 항명죄가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매일매일 뭔가 벌어지고 있고 매일매일 뭔가 은폐가 되는 것 같고 뭐가 진실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요. MBC는 도대체가 왜 맨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언론사가 되는 겁니까? MBC 이번에 지금 또 고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다 대한민국 언론사는 MBC밖에 안 남게 생겼어요. 네. MBC를 응원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서글퍼지네요. 다음 뉴스를 전해 주시죠. 예. 네, MBC도 있지만 뉴스토마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MBC도 있지만 뉴스토마토도 있다. 예, 이걸 정확히 보도해드리는 뉴스토마토 잊지 마시라.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요. 네, 뉴스픽이 예정하는 원희룡 장관 소식인데요. 원 장관이 어제 경기 화성 비봉지구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LH를 이제 따끔하게 혼댔습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을 공개된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제3자 화법을 구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단지를 취합할 때 빠진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시정해야 되는데 자정 기능이 빠진 LH를 누가 신뢰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난 4월에 이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가 이뤄지자 이 결과가 이제 부족하다고 이걸 비판한 것인데요. 네. 이제 LH가 이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고 관리 감독 권한도 국토부가 원래 갖고 있는데도 이 평소에 이 책임은 회피한 채 이제 뭐 건폭을 때려잡는다거나 이런 얘기하고 다른 일만 하다가 뒤늦게 사태가 벌어지자 이제 모른 척 책임을 떠넘기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아주 이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기 화성 비봉지구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은 원 장관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무량판 조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LH한테 현황판도 제대로 못 읽는 LH 존재 이유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조사도 못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LH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라는 거잖아요. 제3자 화법 이것을 공개된 자리에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지적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그쪽에다 떠넘기려고 하는 거 이거 묘하게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10%를 뭐 덜 조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이제 얼마 전에 LH가 그 전수 결과 조사를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그 전체 단지가 무량판
보험법을 적용한 단지가 91개 단지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뒤늦게 이제 어제 원장관이 현장 방문한다는 하루 전에 91개 단지가 아니라 101개였다. 이렇게 10개 단지가 늘어났는데요. 이게 이제 10개 단지가 설계 정보 시스템에는 빠져 있었다. 이게 뒤늦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관이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지적한 건데 기득권에 씌였는지 아니면 안일한 업무 관행에 씌였는지는 봐야겠지만 LH가 거짓말까지 하려 했다. 이렇게 원장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인천 검단 안단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라. 그래가지고 실시했더니 91개 단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아니었다. 10%나 누락해가지고 원래 더 있었는데 조사를 덜 했다. 이제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LH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전부 다 국토부에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조사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했느냐 이런 비난 국토부에도 좀 쏟아지고 있고 LH도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사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전수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발표도 이상하게 한 건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LH도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 국토교통부도 좀 관리감독 제대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장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만 이렇게 계속 두들겨를 맞냐 이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장관은 원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유체이탈 합법하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큰일 나기 때문이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도대체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철근 누락단지 또 발견되게 되면 보수공사 해준다고는 하는데 글쎄요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걸 또 믿을 수 있을지 그게 정말 아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박영진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치킨님께서 노영희님 오늘 머리와 스타일이 문어 같습니다 이러시는데 제가 딱 반박을 하려고 딱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요. 반박이 안 됩니다. 그냥 이슈 삼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진짜 박진희다님께서 청취율 1등 신 변호사님 화이팅 이렇게 또 응원하는 글을 보내셨는데 이번에 청취율 조사 뭐 엄청 났다면서요. 뭐 저희들도 사실 놀랐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긴 했지만 그 정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야, 좋으시겠어요? 예. 얼마나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나 14.7% 청취율 세상에. 나왔고요. 저녁 방송이든 뭐든 MBC에서 예. 최고 아닙니까? MBC 최고가 아니라 청취율 조사에서 역대 최고
타입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이 14.7%를 그래요? 찍은 적이 있고요. 대단한데요. 예. 또 이제 탄압 들어가는 거예요? 표적이 크고 선명해졌죠. 그러네. 매우 크고 선명해졌다. 아.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그 차기환, 네. 어제죠. 차기환 박문진 이사 선임되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MBC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예측의 범위를 훨씬 넘어설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차기환 변호사는 이미 박문진 이사를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가 된 거는, 이사로 방통위가 이틀 만에 이제 한 거는 이사장으로 가기 위한 걸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분이,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베 변호사, 가짜뉴스 변호사, 삥땅 변호사 이렇게 평가를 왜요?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광주 5.18 북한군 난파설 네. 그거 자기 트윗에다가 인용하고 이거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어르신 머리를 타격했다. 근데 네, 그때. 그것도 가짜 뉴스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미 2명이 머리를 타격했다. 변호사가. 예. 그리고 트윗에다 그렇게 올리고 이걸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 이분 세월호 특조위원이었어요. 국민의힘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원일 때 정말 싫다. 유가족들. 어떻게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를 하냐. 그다음에 세월호 특조위 비리와 관련된 백서를 스스로 작성을 하신 분이기도 해요. 비리 내지는 잘못했다라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일베 관련된 글을 네. 꾸준히 인용하면서 세월호 관련된. 그래서 일베 변호사, 그다음에 가짜뉴스 변호사, 그다음에 KBS 이사할 때 감사원으로부터 450만 원인가 460만 원 개인 핸드폰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사적 유용했다. 업무 네. 추진 카드, 업무 카드, 네. 법인 카드로. 그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냥 근데 밀어붙이죠. 왜 그렇게 아무런 그 이제 제재 없이 그냥 잘. 밀어붙이죠. 징계도 세게 받지도 않았고. 지금 KBS 이사장, 네. 그 해임 촉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임을 추진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네, 법카 잘못 잘못했다는 썼다라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박문진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차기환 변호사는 KBS 이사로 있을 때 법카 잘못 써갖고 감사로 지적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베 변호사, 가짜뉴스 변호사, 삥땅 변호사를 MBC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서 흔들겠다니까. 그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동관, 지금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보낼 때가 아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죠. 네. 참, 방통위가 9일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로 추천을 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문화방송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방통위의 폭주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일제히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로서 부적격하다라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사당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 내용이었는데요. 서기석 전 재판관은 조선일보 방일영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삼성에서 관리하는 판사로 지목된 인물이고요. 차기환 변호사는 5.18 역사를 왜곡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등 극우 편향적 시각으로 논란이 됐고 과거 박문진 이사 등을 지날 때에도 언론 현업단체로부터 공영방송 파괴의 주범으로 비판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문진과 한국방송이사회에서 야권 성향의 이사들을 몰아내려고 다짜고짜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가 공모와 심사라는 사전 절차도 무시하고 정권이 낙점한 인사들을 비공개 회의에서 의결했다. 방통위가 방송장악에 나선 윤석열 정권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사들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도 별개로 어떻게 신 변호사님은 이마에 그런 주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저 나는 이거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요? 피쉬킹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이마에 저런 세 줄 주름이 생기나요? 이러면서 물어보셨고 이 리나님은 이마 주름이 관상적으로 좋다고 하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근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요? 우리 말이 안 어머니가 되는데? 맨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애를 네. 낳자마자 네. 햇빛이 이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마를 이렇게 찡그리더라. 애가? 애가 이렇게 이마를 찡그리면서 햇빛을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야, 그때 생긴 주름이에요? 주름입니다. 진짜 특이하네. 저희 어머님 말씀입니다. 저는 모르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줄 아는 거고. 대단합니다. 이리나님 감사합니다. 요새 며칠 안 보이셨는데 월요일 날 보내주신 꽃과 과일 저희들이 예쁘고 맛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야, 진짜 여러분 지금은 뉴스토마토 방송입니다. 신장식의 신장겹이 아니라는 거. 신장식의 신장겹이 아니죠. 뉴스라이킹이 아니라는 거.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용산 투 여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필선 변호사님, 한 주간에 가장 눈여겨봤던 정치권 이슈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전에 뉴스픽 시간에서 얘기했던 최성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예. 처리되는 과정이 사실 이제 별로 처음에 SBS에서 단독 보도를 냈어요. 이거 웬일로, 예. 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실 뭐 군인권 문제 나아가서 군사법원과 군 검찰 문제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이게 현재 지금 군사법원 시스템이 전쟁할 때 전시를 상정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이게 평상시에도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사실상 군사법원과 군검찰 시스템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들을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도구로 악용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언급들은 계속 지적들은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된 이 사건이 군사법원법이 얼마 전에 공군 지금 성함 말씀이 좀 그랬으면 했는데 어쨌든 중사 돌아가신 이후에 무마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그런 문제를 막 드러나니까 일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근데 그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한 번도 이첩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전히 군 내에서 그런 문제들을 쥐어 휘어잡고 자기들이 이제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무마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던 건데 그게 지금 이번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물론 최상병 순직 사건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게 만약 정말 지휘관을 감싸기 위한 것이다. 그 이상의 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사법원 그다음에 군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신보식 차관, 국방부 차관 같은 경우는 방송 패널 하시면서 저도 많이 얘기 나눠봤던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번에 지금 문자 메시지 사라진 사건하고 관련해서 좀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네. 살펴봐야 될 신범철 것은 차관? 네. 아니 신범철 차관 건 말고 박정훈 대령이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이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냈고 네. 그다음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쭉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하이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안보실에서 기록 다 갖고 와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네네. 라고 해서 살펴보고 나서 기류가 변화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임성근 1사단장이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바뀌어지는데 네. 임성근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MB 때 김태효 국가안보실 현 차장이 대전략 비서관이었고요.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이 그 아래에 있던 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성근 지금 문제가 된 소장 제1사단장 해병 1사단장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밑에서 행정관을 했어요. MB 때 대전략 비서관실의 1, 2, 3였다는 거죠. 김태효, 이종섭, 임성근 요 세 사람이 쪼로록 라인에 있었어요. 같은 라인에. 네. MB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로 보고가 된 이후에 국가안보실로 기록이 간 이후에 난 그것도 국가안보실에서 왜 기록을 달라고 했는지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의 태도가 바뀌는데 저는 이종섭 장관이 또 본인이 앞에 나서지도 않고 차관이나 또는 법무실 쪽 국방부 법무실 쪽을 통해서
공문도 아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그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이야기를 했던 이 과정에 혹시 아직은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혹시 과거에 네. MB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세 사람의 인연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공교로운 사실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있었다라는 점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나스 변호사님 이번에 그 용산 투 여의도 그거 뭐 두 가지예요. 네, 같이 예, 하신 두 걸로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잼버리 부실 운영되고 난리가 났는데 뭐 잼버리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또 다시 나온 이 전 정부 탓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영 기자 아시죠, 여러분? KBS 최경영 기자가 어제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이 하나 있는데요. 태풍이 온다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비를 잘해놨을지 걱정입니다. 본인의 SNS에서 본 인터넷 친구의 촌철살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요. 이와 비슷한 유행어가 있습니다. 전 정권 씨라는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윤석열 정부의 뭐 실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이 전 정권 씨. 이분을 찾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뀐 지 언젠데 맨날 이분이 책임을 떠맡고 있거든요. 이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영장 쳐야 됩니다. 네. 전 정권 씨 빨리 소재 파악해서 어디 있는지 좀 찾아달라는 게 우리들의 지금 궁금증인데요. 이게 바로 이 상황의 현실입니다. 도대체가 뭐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대통령 취임 식후 오늘로 딱 1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국정 운영의 책임은 전 정권 씨에게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이나 뭐 정부나 여당이나 모두 다 무슨 얘기만 터지면 무조건 전 정부 탓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원택 의원님도 그 전라북도 부안 쪽에 있는 의원이죠. 잼버리 얘기하면서 혹은 여가부 장관도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위생 문제였다. 화장실 위생 문제. 그 얘기 들었잖아요. 화장실 위생 문제가 전 정권 탓은 아니잖아요. 이번 정부에 들어서 대회 주최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깨끗이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런 걸 전 정권 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왜 모든 거를 아무 데나 다 갖다 붙이면서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권 지난 지가 언젠데 그 정권이 지났든 안 지났든 전 정권 탓하는 얘기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맞다고 치더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물론 뭐 전 정권까지 연결되는 준비기간이 연결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잼버리 예산의 네. 대부분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니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 10% 정도 쓰인 거고요. 마지막에. 예. 그다음에 이 정부 들어가지고 80% 정도가 쓰였대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대부분 집행이 됐고, 네. 뭐 집행 내부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정권에서 사실은 주로 집중적으로 준비가 된 건 사실일 거고요. 돈이 그렇게 쓰였으니까. 그리고 문제되고 있는 그 공동준비위원장이 왜 이렇게 그 위원장이 네. 그 위원장이 그 현직 장관이 지금 여러 명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된 준비돼서 진행이 됐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봐서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현 정권이 비용도 그렇게 쓰고 집중적으로 준비한 정권이 전 정권 탓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죠, 사실. 맞습니다. 김형복님께서 전 정권 씨는 집권 7년 차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탁현민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탁현민 비서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좀 버겁다. 이렇게. 이제는 버겁다. 지친다. 정말 지친다. 정말 그런데요. 여가부 장관 김현숙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응? 지난해부터 대회 준비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 대책 다 세워놨어. 우리는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산 엑스포 위기설 나오는 거 아시죠? 부산 엑스포 안 되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전 정권 탓이네요.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안 되면 전 정권 탓이네. 이러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가부 이렇게 명분 주려고 없애는 명분 주려고 지금 철저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전 정권에서 참네요. 사실 그건 아직
그 뭡니까 그 박람회는 아직 우리가 유치 결정이 안 됐잖아요. 이 진짜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유치해서 내년에 초에 치러야 될 그 강원도에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있어요. 맞아요. 청소년 올림픽? 예, 청소년 올림픽이 있는데 그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건 뭐 준비된 게 도대체 뭐예요?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봐야 되긴 언론 보도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네. 무슨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무슨 뭐 시설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강원도에서 1월에 하는 거거든요. 엄청 추워요. 지금이 8월이고 예, 1월에 하는 건데 몇 개월 남지 않고. 지금 뭐 잼버리는 어쨌든 더우면은 물론 뭐 위생이나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하룻밤 추우면 이게 사람이 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일이라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지금 다들 이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전정권 씨를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정권 씨는 유령 캐릭터라는 얘기가 있던데 난파 간첩인가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요. 도대체가 본 사람이 없다는데요. 뭐 하여튼간에 뭐 양산에 계시다는 설도 있고. 아 양산에. 어쨌든 이게 뭐 단순히 뭐 이게 정치적 이슈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올림픽이니까. 그러니까 전정권 씨 얘기하시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대책을 잘 마련해서 잘 다음에 내년 1월은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발 지금 정권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부 욕하자는 게 아니라 제발 뭐 하나라도 조금 행사를 제대로 치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러다가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제외됐다고 얘기 나오죠. 문정부 시절 청와대 특감반 비리 의혹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포함이 됐답니다. 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포함. 이거 두 분 어떻게 지금 보세요? 신 변호사님, 김태우 씨 이번에 총선 출마설까지 나오던데요. 이거 지금 내보내려고 일부러 저갑했다. 뭘 총선 출마를 시켜? 10월 달에 있는 강서구청장 다시 출마시키지. 10월 달에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선거 있어요. 그러네. 김태우 씨가 5월 달에 대법원에서 그 집행유예형 형 확정돼 1년에 2년인가 형 확정되면서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선거했거든요. 네. 뭐 거기 출마시키면 되지 뭐.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8.15 광복절 특사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김태우에 있습니다. 김태우. 왜 김태우를 그 사면복권을 했냐? 왜? 내년 총선에서 조국을 다시 소환해서 그 전 정권 씨의 상징으로 조국을 다시 소환해서 김태우를 전면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청와대 특감반 비리 의혹. 예. 근데 이 청와대 특감반 비리 의혹 뭐 공익 제보자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1심 판결에서부터 공익 제보자 아니라고 거예요? 예.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올 5월 달에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는데 야, 대법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니들이 뭘 알아. 우리 검찰 정권이고 검찰 공화국인데 조국 조지는 데 앞장섰던 명분이 됐던 김태우를 살려놔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 정말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솔직히 아니 뭐 특별 사면 권한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왜 건드리냐. 대통령 고유 권한은 사법부로 이렇게 개박사를 내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 판사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명수 대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사법 파동 뭐해서 연판장 돌려야 되는 일입니다. 5월 달에 대법 판결 났는데 8월 달에 3개월 만에 사면복권을 해요. 대법에서 해왔던 거 전부 다 정치적으로 니들은 좌파 편향 김태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좌파 편향 사법부가 그 자기 유죄냈다고. 그거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좌파 편향 사법부들 뭐 합니까? 길거리로 나와도 모자라요. 비겁한 판사들. 아, 근데 이렇게 그 사면복권 금방금방 시켜주는 거는 뭐 똑같네요. 김태우. 김태호도 그 사면복권 네, 바로 시켜줬잖아요. 금방 시켜줬잖아요. 뭐 김관진도 지금 대법에 가 있는데 김관진도 이제 확정되면 사면복권 뭐 석 달 안에 해줄 판이에요. 원세훈도 지금 원세훈은 더 비겁한 방법을 비겁하게 썼지. 장에 나오고 있는데 뭐 거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법무부는요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건의 그 대상자를 심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인호공 차관, 신지영 검찰국장, 김선아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등 4명, 그리고 교수 변호사 등 위촉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장충기, 최지성은 빠지고
김태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이상하고 거기가 핵심이에요. 이상할 게 아니라. 이번 8.15 특별사면의 핵심은 김태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태우를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솔직히 해가지고 뭐 아니 김 변호사님.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김태우가 이렇게 지금 아까 10월에 이제 보궐선거 있잖아요. 사실은 10월 보궐선거부터 지금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냐 안 내냐부터 사실은 사실은 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낼 만한 사람이 없네. 인물난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김태우 사면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그동안에 머리를 쓴 그게 건가? 이제 그동안 민주당에서 처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자기 지자체나 이쪽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거리가 된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쪽으로 계속 정치적으로 왔기 때문에 네. 지금 강서구청 쪽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 후보를 낼지 안 낼지부터 사실은 문제가 자,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강서구청장은 지금 왜 갑자기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강서구청장이 됐던 김태우가 김태우 실형받아서. 예, 실형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이번에 사면시켜가지고 다시 그 길을 내보내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내보내도 문제가 안 되죠, 지금. 지금 뭐 복권까지는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사면은 죄를 면해주는 거고 죄가 면해지더라도 이제 복권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사면 복권은 보통 같이 세트로 나오거든요. 복권까지 시켜줄 거냐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면을 통해서 이제 복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고 보통은 세트로 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막 떠들지 않잖아요. 그럼 복권까지 시킬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소속 구청장 상실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무공천을 고려하고 있다. 이게 원래 나왔던 얘기예요. 본인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 발생되어 있는 공석이었고 그래서 선거가 다시 치러지기 때문에 무공천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원래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제 지금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정치적인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 문제 이렇게 되면 이제 후보를 내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분이 김태호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김태호 씨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명분이 생겼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내서 되면은 그 탄력이 다음 총선 거기까지 영향을 가겠죠. 그러니까 그 점이 있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총선에 일단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된 거죠. 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할지 여부에 관해 당당하게 후보를 공천할지 당 귀책 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을지 등을 두고 당에서 8월 말까지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지금 용산에서 무슨 사인을 보낸 거냐면 당 귀책 사유 아니야. 좌파 사법부가 그 공익제보자 김태우를 잘못해서 좌파 사법부가 이 사람을 탄압한 거야. 왜 당에 귀책 사유가 있어? 후보 돼! 라는 메시지까지 한꺼번에 준 겁니다.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상황이죠. 저는 이 뉴스도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네. 감찰 무마 사건, 그게 이유가 돼서 직을 상실한 게 아니에요. 네. 공무상 기밀 누설을 했다고요. 뭐 우윤근 중국지사가 당시 중국 대사가 무슨 뭐 돈을 받았다, 로비를 받았다. 다 거짓말이야.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직을 받았지 감찰 무마 사건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김태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좌파 사법부가 자기를 탄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을 이번에 사면에 올린 겁니다. 이게 뭐야? 사법부고 뭐고 그냥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 나옵니다. 김 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이나 중대 범죄가 아닌 공익 제보 과정에서 나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점을 고려해 선거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중이다. 김 전 구청장이 아닌 새로운 후보를 낸다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을 이번 광복절에 특별 사면한 뒤 보궐선거 후보자로 재공천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 거죠. 옛날 기사. 특히 어제 오늘 거였어요? 기사요? 어제 네. 거 8월 9일자 기사요. 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이준석 서울지역구청장 10여 명은 지난 7월 7일 당 지도부에 김 전 구청장의 특별사면 복권을 건의하기도 했답니다. 김성태 의장도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하면 우리 당이 오만해 보일 수 있으나 여기가 중요해요. 김 전 구청장의 공익 제보는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단초를 제공한 만큼 사면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저 여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김태우 씨의 그 행위가 공익 제보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공익 대상이 아닌 걸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법원 판결을 전부 기본적으로 법원이 다 틀렸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왜 인정이 되는 거냐? 물론 문제가 많이 있지, 뭐 계속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 본질 국민 통합, 그 다음에 오판 가능성의 최후의 교정 장치 뭐 이런 말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충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법원의 판단 이런 것들까지 지금 무시하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될 만한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받으면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그런 목적으로 만약 사면권을 한다는 거는 이게 국가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고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다. 이 말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견해니까.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사면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총선 전에 정경심을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총선 전에 나오면 난리가 나겠죠. 상징성이 획득될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원래 내년 6월까지인가요? 다 살면 네. 원세훈이랑 딱 비교가 되죠. 원세훈은 일단 50% 밖에 감형해주고 안 되는데, 예. 감형을 해서 그 복역 기간을 맞춰준 거예요. 3년 6개월로 감형을 하면서 복역 기간을 맞춰 줘버렸죠. 네. 그러니까 가석방 하잖아 이제. 정말 비겁한 방식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사면 복권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그 주목을 더 받을 것 같으니까 네. 1차 감형하고 그런 다음에 복역 기간 다 됐으니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에 법무부에서 하면 되니까 감형 대통령실에서 하고 가석방 법무부에서 하고 아주 뭐 주기 착착 맞죠 뭐. 그런 머리 쓰는 거는 누구로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도대체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한편 광복절 특사와는 별개로 국가이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일 날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죠. 원세훈 전 원장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란 말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건 뭐 병 주고 약 주고의 차원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막 때려잡고 단죄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랬던 사람이 또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풀어줘요. 요건도 안 맞는데 이 형기도 제대로 안 맞춘 거 아니에요? 괜히 풀어준 건 아니죠. 이게 지금 원세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부 MB 정권 때의 네. 주요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뭐 김태우 씨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논의되고 있는 지금 얘기들이 전부 MB맨들이 귀환인데 적어도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을 보면 MB 정권을 계승하겠다라는 이런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MB 정권 스타일로 가겠다. MB 정권은 일종의 뭐 자기 모델이나 통치 모델이나 아니면 스탠다드로 보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세훈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해서 풀어줄 이유가 있을까? 이게 만약에 좀 가석방으로 나오면은 결국 뭐 공직을 맡고 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결국 이게 가석방 나와서 형기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또 복권을 해줘야지 뭘 할 수 있던지 이렇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는 뭐 요직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걸 뭐 사람을 쓴다기보다 상징적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모습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MB 정권에 대한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 MB 인물, 사람들에 대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이렇게 MB 때 사람들을 등용을 못해서 이렇게 안 데릴까라는 의문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들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 대선 때 뭐 이런 게 가장 강력한 설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없잖아.
주변에 정무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때려잡고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거야 뭐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오른팔 왼팔에서 올려놓은 그 이상민 장관이 보이고 있는 이건 무능을 넘어서 지능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못하는 거 보세요. 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 경험과 역량이 미숙한 사람들로 이 상황을 꾸려나가긴 너무 힘들다. 아무리 지금 뭐 야당이 힘을 못 쓰는, 야당의 정치인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버티긴 힘들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다는 것. 플러스 내부적으로 본인들에게 계속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한 방에 제압하기는 너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아쉬운 상황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고 플러스 대선 때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거가 복합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네, 그냥 다 뇌피셜이겠죠. 자, 박진희다님께서 신변님, 김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열심히 싸워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8일 그저께였습니다. 그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있었습니다. 완전 파행이었죠. 법무부인 덕수 김영태 변호사 나와가지고 변호인 사임결 내면서 증거에 대한 의견 제출하고 검찰하고 싸우고 재판장도 고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 측에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이 덕수 측 변호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무효다 이런 주장했고요. 이화영 부지사 난 해광이 계속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고요. 이 재판 파행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네. 뭐 사실 이건 저도 직접 관여한 사건이 아니고 뉴스 정도밖에 모르겠어서 저도 정확하게는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어쨌든 지금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법정에서 왜 이러는 걸까요? 이화영 부지사는 저도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기존에 하고 자기가 담당했던 로펌에 계속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근데 이제 또 해광이라는 곳에서는 의사가 불명하니까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런 좀 해광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사실은 이게 당사자 의지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사자 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접견 가서 확인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법무부인 해광도 압수수색을 계속 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수사 입건돼 있다. 네, 입건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하고 싶겠죠.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사임을 공식적으로 하고 빠져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또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겠죠. 우리 쪽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게 사실이면 정말 말씀하신 뭐 그 정황 대한변협에서 징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추측의 문제긴 한데 추측의 문제지만 그게 사실이면 사실은 검찰 쪽에서 심각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건 제한이 아니고 침해죠. 네, 침해에 지금 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왜 장관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지 장관이 왜 모르겠는데 이러지? 네, 장관이 이런 경우 내 생전 처음 봤어요.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광이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려 있고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로 대한 압박 때문이라면 이건 변론권 침해입니다. 변론권 침해라서 검찰이 잘못하는 그냥 거예요. 침해 수준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범죄 수준이에요. 범죄 수준. 한동훈 장관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올 일. 이미 판단 다 끝냈네. 자기가 그 속에 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이에요. 야, 딱 보면 강 나온다. 야, 검폭.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보면 각이 나온다. 검폭. 이런 말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그래. 딱 보고 이거 왔고 나왔다. 이렇게 딱 넣고 이미 속에서는 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어. 신이야, 신. 법무부 장관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이미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막으려 하는 것이다. 라고 사실 판단을 다 했어. 그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입방정의 촉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합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면 안 되는 일. 도대체 법원을 어떻게 보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법정에서 사법부 관할로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다 온전히 재판장의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행은 재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정 그러니까요. 지휘 권한이 재판장에게 있는데 왜 재판장님은 그 질서유지를 제대로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죠? 뭐 지금 뭐 법정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도 뭐 잘 모르니까 지금 거기서 뭐 누가 변호인이냐, 변호를 누가 하냐 이런 거 갖고 뭐 언성이 높았다니까 뭐 사실 법정이 혼란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보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못하게 막는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죠?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추측건데 그 법정에서 문제가 된 검찰이 이제 변호인 공격하면서 그 증거 부동의를 문제로 삼았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무죄를 싸운다거나 다퉈야 될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술조서는 부동의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린 당연히 부동의하죠. 당연히 부동의하고 법정에 부동의하면 진술조서에 와서 진술한 사람을 법정에 나와야 되잖아요. 법정에 나와서 직접 물어보겠다는 뜻인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워낙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뭐 주목도 받는 사건이고 논점이 치열하니까 부동의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부동의해서 진술조서를 증거를 바로 못 내고 법정에 불러내서 일단 물어보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문제 삼을 것 같아요. 정황상. 그러면 이거는 담당 검사도 법정에서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권리잖아요. 당연한 권리란 말이에요. 이게 네. 증거능력 문제는 변호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를 법정에서 검찰이 야, 너 왜 부동의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법정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법정에 출석한 담당 검사가 할 말도 아닌데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정말 이렇게 한 거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건 전 이거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막으려 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스가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보스를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게 지금 보이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저 양반은 자기 어떻게 말이 돼요? 핸드폰이나 좀 까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사법에 대해서 사법 방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려면 본인 핸드폰부터 까시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가 아니 게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재판부가 판사님이 거기에서 그 피고인에게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당신 빨리 의견 표명하세요. 이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재판부를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말을 당신 지금 동의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피고인이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억압돼 있는 상태인데 나 이 변호사 말을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변호인 나 아닙니다. 못합니다. 난 해광에게 맡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덕수에서 낸 증거 의견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우리는 안 받아들입니다라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덕수에서 낸 의견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재판 진행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공소장에 없는 내용 가지고 1년 내내 이상한 거 가지고 지금 재판 진행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얘기가 안 되고 판사 너 재판 진행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판사님이 왜 나를 기피 신청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는 지금 변호인 자격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얘기하니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변호인을 공격하고 변호인을 나가버리고 혼자 남아있는 그 피고인에게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나는 아니에요 몰라요 저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혼자 지금 그 변호인도 없이 혼자 지금 남겨지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물어보고서 재판 진행을 하고 그 변호인이 예전에 했던 거 전부 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나서가지고 야 그럴 거면 국선 변호인 써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국선 변호인 쓸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선 변호인 써 이게 지금 그 상황에서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참. 지금 우리가 변호사들이라서 지금 다들 더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건데요. 아침부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당히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됐다면 대한변협이나 이런 쪽에서도 제발 좀 나서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저는 다른 거는 이런 변협에서 나설 거는 실체적 진실은 여기서는 판단할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라도 뭐가 진행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좀 따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 핵심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4번 리스크
다시 불거졌다는 지적이 이제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동훈 장관이 콕 찍어서 보스에게 불리한 증언 어쩌고저쩌고 떠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플러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 받는 의원들 명단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거 피해사실 공표다 이러면서 의원님께서 이 명단 공개와 관련해가지고 고소고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죠. 조선일보, 문화일보 공수처 고발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수처 고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영장을 하나도 구속영장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한 번도 뭐 하나 제대로 좀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그래도 형기적으로라도 하긴 해야 해야죠. 네. 이거 이 건건이 다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전 피의자 신문 때 나온 내용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공개 재판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법원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소위 피의자 신문을 받았던 셋 중에 한 군데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알고 있고요. 그쵸? 판사가 알고 그다음에 있고, 변호사가 검사가 알고 있고, 검사 알고 있고, 피의자 알고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럼 이제 피의자가 이성만 윤관석이 얘기했다 아닐 거 그래, 아닙니까? 법원에 있는 직원이 알죠. 그 저기 사무관 서기 하는 사람. 그럼 누가 여기서 법원에서 누가, 그거를 냈을까요? 그럼 누가 남아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바깥에 기자들은 쭉 기다리고 있거든. 진을 치고서. 그럼 딱 나와. 끝나고 나면 나와. 어떻게 됐으니까 물어봐. 그럼 누가 말할까? 변호사가 말했을까요? 과연 이것을? 20명 명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재판은 공개 재판인데 방청객들이 들어가서 뭐 번호표 받고 해서 이제 무슨 공소장 내용이나 이런 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재판이에요. 딱 변호사, 판사, 검사만 들어가요. 당사자하고. 그거 말이 안 돼. 법원에서 밝혔나? 네. 법원 조심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검찰이라고 딱 찍지는 않았어요. 제가. 김성환 씨께서 저보고 변함 너무 자주 언급하지 마세요. 국민들 법 공부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 말의 취지를 완전히 오해하신 겁니다. 변협이 아무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욕을 한 겁니다. 대한변협을 지금. 예? 변협이 지금 욕먹어도 싸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이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갔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누가 했을지가 딱 능히 짐작이 가지 않느냐 이걸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공수처 고발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고발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과 이제 별개로 지금 이름이 지금 명단이 콕 찍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 현역 의원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속이 됐고 또 실제 수사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윤관석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다. 누굴 상대로? 현역 의원을 상대로. 특히 어디? 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현역 의원 뭐 수십 명이 샥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까? 뭐 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 유죄 확정 판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뭐 그거 다음 총선 때까지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민주당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요. 그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죄송합니다. 그 사법 그 리스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아니라 현 정권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별로 크게 보도는 안 됐는데 지금 누굽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얼마 전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압수수색 있었다고 그러고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뭐 당 대표가 물론 뭐 구조상 되기 좀 어려웠겠지만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를 피해가기는 어렸을 자, 거고. 이 시점에서 하나 중요한 질문이 네. 있습니다. 갑자기 이낙연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왜 합니까?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 그거를 지난 경선 때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갑자기 이제 와서 또? 지금 이제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대표가 되려고 했던 사람, 또 예. 앞으로 뭐 대표가 되려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타고 있는 이 상황을 또 압수를 하면은 지금 어떻게 하겠답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모든 사람들을 다 압박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수사에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민주당의 정치적인 그런 액션이나 행동, 정치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압박과 이런 게 제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나 그러니까 법조기와 상관없는 분들도 농담 삼아서 압수수색하면 되잖아?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번에 잼버리 처음 터졌을 때도 압수수색 들어가겠네 이런 말들이 네. SNS에 돌았거든요. 네. 압수수색이나 이런 수사, 강제 수사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정권이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김필승 변호사 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 대표 누구라도 사법 리스크다. 민주당 대표 누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예. 거죠. 아이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은경 혁신이 내일 세 번째 혁신안으로 대의원제도 수정안하고 총선 공천룰 변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 뭐 공천 학살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은경 혁신이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고 지금 집안 얘기까지 나오면서 엄청 시끄럽던데 이건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못하고 있죠.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대의원제도 정도 내놓고 그 활동 종료입니다. 더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게 잘하는 일이다, 활동을 종료하는 게 잘하는 일이다, 잘못하는 일이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이 그러하다. 대의원제 폐지 안도 던져 놓으면 정말 이렇게 뭐 이 콩볶듯이 프라이팬에서 콩볶듯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거라도 해놓고 가면 그게 그나마 성과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그 정도로 오히려. 생각합니다. 예. 근데 대의원 제도는 사실은 뭐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실 이슈는요. 정당법상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의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의원 제도를 없애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데 1대1로 뭐 만들든지. 예, 사실 문제는 대의원 제도 자체가 아니라 대의원에게 가중된 그 선거권을 주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90표인가 뭐. 이렇게 그렇죠. 있던데. 예. 예, 그건 조항이 있고요, 당규에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이거 둘을 섞어서 얘기하는데 이제까지 계속 문제된 거는 대의원 자체가 아니라 대의원에게 가중된 선거권을 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당대표 선거나 이런 선거에. 근데 그 규정은 물론 정당법엔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민주당만 갖고 있는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이 뭐 도입을 했을 때는 나름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 도입을 했겠죠, 민주당에서. 근데 현재 지금 거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으니까 이거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유지하는 사람은 이게 그래서 들어온 이런 이유로 주로 온 제도인데 여전히 전제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고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반대로 이걸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다른 정부가 다 안 하는데 이미 이거 도입할 때 그런 논리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란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대의원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가면서 논점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무슨 뭐 어느 계파에 유리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이미 많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고 너무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있어서 누더기가 돼버렸어요. 뭐 제대로 하기도 전에. 이 문제는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뭐 정리라는 게 제도 개혁안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은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네. 넘어가게 될 거고 혁신위는 더 이상 활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혁신위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정치적인 이런 게 좀 있는 분이 좀 장악력을 가지고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마추어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겠다, 입법 예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연? 뭐 이거는 좀 이 현재 지금 강한 공권력 행사하고 지금 이거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이유가 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사형 폐지 때문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이미 유엔에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게 사형 제도가 법적으로는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형수에 대해서 사실상 입법적 공백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형제도로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이나 아니면 방법 이런 것들을 대한 논의를 해가지고 도입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강한 공권력 행사를 이걸 등식시켜버리면 사형제도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사형시키자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논리라서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입법 정책적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는 맞아요. 근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뭐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성이 없다, 뭐 특별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삼진아웃제라는 거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약 범죄든 뭐든 간에 삼진아웃 3번 걸리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2015년에. 이 가석방 없는 삼진아웃제, 그 무기징역 때릴 수 있는 삼진아웃제 3번 걸리면 무조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별 실효성도 없는데 수감자만 늘리고 우리나라 전과자만 돈만 많이 많이 들어가더라. 늘렸다. 돈만 많이 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 교도소가 민영 교도소거든. 그 돈벌이 수단이었고요. 흑인들을 적으로 로앤오더 법과 질서라고 하는 거를 닉슨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을 거쳐서 클린턴까지 쭉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 사회는 어떻게 됐냐? 흑인 남성 범죄자만 계속 늘어났고 민영 교도소 유지하는 기업들은 떼돈을 벌었고 미국 전체 인구는 전 세계 5%거든요. 근데 전 세계 수감자의 25%가 미국 교도소에 있어요. 우와. 네. 정확한 통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클린턴이 삼진아웃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서 2015년에 반성문을 썼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실효성 없는 제도였습니다. 사람들 전과자만 양산하고 수감자만 늘리고. 클린턴이 민영화된 교도소에서 뭐 돈 받은 건 아니죠? 뭐 그런 건 아닌데 거기는 아예 무슨 알렉이라고 무슨 단체가 있어요. 그래요. 예.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미국 좋아하시는 분이 아메리칸 파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클린턴이 반성문 쓴 정책이라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HU님께서 또 슈퍼챗을 쓰시면서 두 분을 또 응원하고 계시군요. 많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많이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하고 여기까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고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박성재 전 MBC 사장하고 대담한 대담 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 예정이고요. 특히 이 방통위 이동관 지명자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요. 이 MBC 박문진 이사 얘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꼭 들어오셔서 동접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